지금 법관 탄핵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아마 오늘 탄핵 소추안이 대표 발의가 되면 네. 그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4일 날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공동 발의자만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제적 과반수를 넘기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탄핵안이 의결되고 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임 부장판사가 이제 2월 말에 곧 퇴임을 합니다. 네. 퇴임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파면을 할 수 있는 이 탄핵 결정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느냐? 네. 임 부장판사가 그 법원 행정처의 요구에 따라서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적 사건이 2015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기사를 썼던 전 쌍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이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재판 개입이 아니냐. 그래서 헌법상의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임 판사 쪽에서는 조언을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1심 판결에서 지금 무죄가 나왔거든요. 임 판사에 대해서. 네. 왜 무죄가 나왔냐면은 예. 직권 남용죄로 판단을 받았는데 이 임 판사에게는 직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직권, 직무 권한이 어떤 게 없냐면 남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네. 아니다 해서 형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과 탄핵은 별개다 해가지고 별도로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냐? 이거 정권을 위한 탄핵 아니냐. 그동안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비리 혐의라든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라든가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법관 탄핵을 들어간다면 이거도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해 주신 뭐 법관 길들이기냐 또 언론적 차원의 논란 뭐 꾸준히 지금 있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파면을 헌재가 과연 또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왜 이 시기냐라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되기도 훨씬 전인 2018년 11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건 말 그대로 판사들이 주로 모인 회의이고요. 네. 이 회의에서 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이 의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 밖에서 탄핵을 하자 먼저 이렇게 주장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법관들 내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전국 대표자 회의까지 소집이 돼서 의견이 모아졌던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시기를 끼워 맞추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일부 판결이 좀 뭐 서로 해석이 다른데 다시 판결문의 내용을 좀 보면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이 없다라는 법리상 무죄는 선고가 됐는데 네. 판결문에 재판부가 뭐라고 명시를 했느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보통 결정을 내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형사 재판이라던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예. 형사 재판과 조금 별개의 과정으로 탄핵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 부장판사가 아마 2월 28일 법원을 떠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죠. 예, 이제 퇴직이 아마 될 건데 굳이 이걸 하느냐라는 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안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정치적 사안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고 예. 또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바, 또 국회에서 또 탄핵안을 발의하게 지금 과정이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오히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를 좀 법원이 꼭 좀 돌아봐야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사실 법원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판사들을 압박한다. 또는 이것이 과연 조언인지 아니면 압박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었던 것은 사실 판사들도 인사가 있습니다. 네.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올라가는 인사가 있고요. 또 중요한 뭐 판결과 관련된 이른바 좋은 법원을 또 지망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 독립을 외칠 때 정치적인 것을 자꾸 끌어들이기보다는 이 논의가 촉발됐던 법관 대표자 회의가 왜 소집됐었는지 그 시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보다 본질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 분립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의 지침대가 되기 때문인데 왜 이 시기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재판 개입에 해당되었다면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법관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재판의 독립에 대한 엄정한 침해가 된다면은 이거는 탄핵 사유 될 수 있고 민사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탄핵 결정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네. 어떤 재판에 있어서의 법관의 양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시기냐라는 것이 이게 2017년부터 아까 말했듯이 법관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원 자체의 어떤 자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던 재판관들이 더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기존의 어떤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불리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제 이 국회에서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이 법관의 행위에 대해서 직권 남용 해당되는 부분은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상에는 탄핵의 대상으로 법관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2번 소추가 되었다가 이제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기간 경과로 폐기가 되었는데 법관이 정말로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 재판을 했을 때 국민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탄핵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남용되었을 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건 역시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남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아니라 법관 내부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아마 이제 해외에서는 어떨까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법관 탄핵 해외 사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법관 탄핵이 수차례 이루어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법관이 모두 15명이 탄핵 소추를 당해서 8명이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유가 재판 지휘, 권한 남용, 탈세 절차 방해 이런 요인이 다 들어갔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도 탄핵 소추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남용이 되는 건 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그렇죠. 우려를 좀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과연 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법원도 오히려 내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되는 건지 이게 국회의 어떤 해야 될 직무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1803년 이래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15명이 소추가 됐지만은 8명이 결정이 그렇죠. 됐죠. 네. 그리고 미국은 연방 하원이 탄핵을 이제 소추를 하게 되면 연방 그 상원이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탄핵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독립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이 법관뿐입니다. 네. 특이하죠. 네, 그런데 특이하네요. 또 하나는 탄핵 외의 사유로는 법관은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관의 독립성을 또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 탄핵 재판소를 설치해서 합니다. 국회에서. 네.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헌재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직무 권한에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정도가 정말 단순한 조언인지 아니면 재판 개입인지까지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이 법원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사법행정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뭐 사건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사건을 배당할 때도 특례 배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김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독립이 조금 요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행정처 이러면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법원을 출입하면서 저도 잘 몰랐지만 법원 행정처의 중요하네요. 권한이 어마무시하다. 네. 현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관들도 인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인사에 예민하고요. 그렇죠. 특히 법관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판사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사에서 좌절됐을 때의 좌절감이 뭐 일반인들보다 더 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일반인이 겪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많은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던가 자정을 얘기할 때 판사 한기택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최근 네. 이제 공수처장도 존경하는 인물로 이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판사 한기택이 실현하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말이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재판의 목숨을 걸었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중요한 다른 것이 얘기네요. 네. 이 다른 것이라는 게 고등법원 부장판사라고 하는 인사를 비롯한 개인적 출세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를 언급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법원 내에서도 판사 한기택이라는 존경받는 판사가 추구했던 게 뭔지 좀 건전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과 또 앞서 얘기해 주신 정치적 남용 유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방역이 지금 꾸준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지금 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도 신경을 쓰이게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관련 부처가 지금 아주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동물이 죽고 있어서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는 거냐 하는 의문이 지금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도 지금 나온 것 같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관련해서 지금 방역의 방식 그리고 방역의 범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또 농가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방역의 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항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확인이 된 곳으로부터 그렇죠. 반경 3km 이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합니다. 네네.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것은 반경 지금 3km 걸린 건 이내 아니죠. 그렇죠. 네. 농장에서 단 한 마리도 혹은 항원이 나오지 않아도 모두 살처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농가들 사이에서 밀집도도 낮추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방역 기준도 잘 지키고 있고 한 마리도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은 곳까지 다 살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일부 해외 같은 경우에는 500m로 두고 농장의 상황이라던가 접근 환경을 전문가들이 다 진단을 해서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달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살처분 방식이 지나치게 많은 개체를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있다라는 또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잘 되지가 않고요. 현장에서 나온 이 사례를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예를 들면 환기 시스템을 커서 12시간 동안 질식 상태로 만들어서 질식을 한다던가. 네. 왜냐하면 이제 농장주 개인이 이것을 다 살처분하거나 해야 도움을 받더라도 예. 너무나 많은 개체수를 동시에 다 생명을 끊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된 뭐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한 2개월 정도 파악을 해봤더니 지난해 11월부터 1월 한 말까지 살처분된 닭 오리가 2,319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개체를 살처분 예방적 차원에서 다 하지 말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처분을 줄이면서 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도 좀 반론이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3kg가 아니라 5kg 늘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막 감염이 됐을 경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3km가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500m에다가 반경을 늘린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실패 사례 때문이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렇죠. 많이 퍼졌었죠. 두 번째로 이 백신이 일부 뭐 올해는 또 안 듣는다는 과학적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뭐 비용 대비 효과라든가 또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과연 이것을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요. 어찌됐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주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농가의 손실에서부터 또 비용의 문제, 또 이걸 과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부터 생명윤리의 문제 깊이 들어간다면 생명윤리의 문제까지도 다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이게 그 방역 당국이 좀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농가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넓다 보니 사실은 전혀 감염되지 않은 이런 생명체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손실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그 죽이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또 과도한 고통을 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도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제가 규정 하나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 이게 500m에서 이제 지금 3km로 넘어가게 된 게 네. AI 긴급 행동 지침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긴급 행동 지침에 보면은 전파력이라든가 농장 형태라든가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서 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외 조항에 따라서 꼼꼼하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방역 당국이 워낙에 급속도로 이제 혹시나 감염이 될까 싶어서 좀 선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어떤 감염 위험성이라든가 사육 밀집도 같은 걸 따져가지고 촘촘하게 핀셋 방역을 하는 데가 더 네. 많고요. 아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오리를 대량으로 살처분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위협감을 느끼면서 한 5kg로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지 대부분의 나라는 핀셋 방역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에 지금 좀 심각하게 이런 산란계 농장이 피해가 컸는데 네네. 한 농장에서 이 그 화성시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축산 농가들의 공통된 어떤 그 심리군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84년부터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2014년과 18년에 3kg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때도 살처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을 지금 제기했는데 이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라도 지금 이 살처분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래가지고 형사처벌은 또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동물복지농장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인증 조건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가금류를 사육하는 예. 이런 친환경 농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방역에 대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맨날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동물 관련한 여러 가지 전염병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인력이 진짜 너무 없다라는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제 행정 편의주의다라는 것을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 편의주의를 부르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가 인력과 예산을 적게 놓고 그렇죠. 그 시기에만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의를 하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관력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예방적 단계에서 좀 충분히 확보를 하는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과학적이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양쪽의 주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그렇죠. 실험을 해볼 수밖에 돼야겠죠. 없죠.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일부 수의사회의 주장, 또 뭐 동물보호연합회의 주장, 농민의 주장, 정부 당국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네. 이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좀 서둘러서 이런 논란을 좀 과학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서 변화를 시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3시간 내에 이 AI 양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간이 키트가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많이 좁힐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고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 네. 실제로 지금 장을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이 계란값이 비용이 올랐습니다. 계란값이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지금 수입 계란을 그렇죠. 터서 약간 안정세우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계속 몇 달 지속된다면은 닭값과 계란값이나 오리값이 밥상머리 물가에 가계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손실 보상도 내려간 닭값이 아니라 지금의 시세에 맞게 적당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지금 정부 입장하고 이런 관련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적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처분 반경을 만약 좁혔다가 그럼 그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면 어때냐라는 또 반대 의견도 일부 농가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게 만약 비용이 또 너무 비싸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죠. 해결할지에 대한 비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같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촘촘한 그런 예방을 하려면은 전문가가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노력과 인력과 예산이 좀 더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